안녕하세요. X세대의 문학관입니다. 지난주에 독감으로 인해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10일을 기다렸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라 곧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스의 소우새끼 마음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친구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K라고 칭하겠네. 나는 K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지. 어릴 때라고 하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우리 둘은 같은 고향 친구였네. K는 정토종계 스님의 아들이었지. 하지만 장남은 아니었네. 둘째 아들이었어. 그래서 어느 의사 집에 양자로 보내졌지. 내가 태어난 고장은 혼간지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토종계 절은 다른 곳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스님에게 여식이 있어 그 여식이 나이가 차면 시주하는 사람과 얘기해서 적당한 혼처에 시집을 보내거든. 물론 비용은 스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네. 이는 정토종 사원이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였지. K가 태어난 곳도 상당한 재력이 있던 절이었네. 차남을 도쿄까지 유학 보낼 정도의 여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또 유학을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로 보낸 건지도 모르지. 아무튼 K는 의사집에서 자랐네. 그건 우리가 중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지. 선생님이 K의 출석을 부를 때 바뀐 성으로 호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일 같네. K를 양자로 맞은 집도 꽤 부유한 집이었지. K는 그 집에서 학비를 받아 도쿄로 유학을 온 거야. 도쿄로 올라온 시기는 나와 다르지만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하숙에 묵게 됐지. 그 당시에는 방에 2~3명씩 책상을 나란히 놓고 같이 지냈지. K와 나는 같은 방을 썼네. 그때 나와 K의 모습은 산과 들을 뛰어놀다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동물이 철창 안에서 서로만 의지하며 밖을 경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추 맞을 것이네. 두 사람은 도쿄란 대도시와 도쿄 사람들을 두려워했지. 그러면서도 좁은 방 안에서 우린 큰 뜻을 품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뜻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주고받았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생활했네. 우린 큰 사람이 되고자 했어. 특히 K는 결심이 굳었지. 절에서 태어난 그는 늘 정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정진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듯 보였지. 나는 마음속으로 늘 K를 동경하고 있었네. K는
중학교 때부터 종교라든가 철학 같은 어려운 화제를 꺼내 날 당황하게 만들곤 했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감화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태어난 집, 그러니까 절이라는 특별한 건물에서 풍기는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는 보통 스님들보다 훨씬 스님다운 성품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네. 원래 K의 양부모는 그가 의사가 되어주길 바래서 도쿄로 유학을 보낸 것이네. 하지만 고집이 센 그는 의사는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쿄로 나온 거야. 나는 K에게 그러면 양부모를 속이는 일이 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지. 대담한 그는 그렇다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뜻은 거슬러도 상관없다고 했네. 그때 그가 사용한 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가 알고 사용한 것 같진 않네. 나도 물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지. 하지만 당시 어렸던 우리에게는 이 간단하고도 막연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와닿았네. 그 말 뜻을 완전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우린 그 말이 주는 숭고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우리가 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지. 조금도 움츠리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네. 나는 K의 말에 찬성했네. 나의 동의가 K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 만약 내가 반대했더라도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을 사내였지. 그러나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에게 동조한 나한테도 얼마간 책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네. 설사 그 당시에는 그만큼의 각오가 서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숙한 인간으로서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만큼의 책임은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찬성했던 거네. K와 나는 같은 과에 입학했네. K는 아주 태연스레 양부모가 보내준 학비로 자신이 원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 부모님은 알 리가 없다는 자신감과 부모님이 알아도 상관없다는 배짱이 K의 마음속에 공존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 자신의 문제의 K는 나보다 더 태평했네. 첫 여름방학 때 K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네. 고마고매에 있는 어느 절에 방 한 칸을 빌려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 내가 돌아온 것은 9월 초였는데 그때까지 그는 정말로 대관음상을 모신 절간에 틀어박혀 있었네. 그가 묵었던 방은 본당 바로 옆에 붙은 좁은 방이었는데 그는 그 방에서 계획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흐뭇해했네. 나는 그때 내 친구의 생활이 점점 스님의 그것과 닮아가는 것을 보았네. 그는 손목에 염주를 감고 있었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걸 걸고 있냐고 했더니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둘 알을 굴렸지. 그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염주를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난 알 수 없었네. 둥글게 꿰인 염주알을 하나씩 세어간 데짜 끝이 없는 것 아닌가. K는 어느 경지에서 무엇을 터득하고 한 알 한 알 굴리던 손을 멈추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답을 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궁금했네. 또 나는 그의 방에서 성서를 발견했네. 그때까지 K가 불경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은 몇 차례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도 대답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순간 놀랐지. 나는 성서를 갖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네. K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좀 있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따르는 책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네. 마지막으로 그는 기회가 있으면 코란도 읽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네. 그는 특히 마호메트와 검이라는 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했네. 두 번째 여름을 맞았을 때 그는 고향집으로부터 빨리 내려오라는 전가를 받고서야 겨우 내려갔지. 그래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네. 양부모님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 말이네. 자넨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 상황을 잘 이해할 줄로 믿네. 생각해보게. 일반 사람은 학생들의 생활이나 학교 규칙에 관해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무지하지 않나.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밖에서는 통용되지 않기도 하고 말이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아탑 안의 공기만 들어 마시다 보니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당연히 밖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잖나. K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네.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지. 고향을 뜰 때는 나도 동행했기 때문에 기차에 오르자마자 곧 어찌 됐냐고 그에게 물었지. K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축했네. 세 번째 맞는 여름은 내가 영원히 부모님이 묻힌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시기지. 나는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K에게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K는 따르지 않았네. 그렇게 매년 집에 내려가서 뭐 하냐면서 말이야. 그는 잠시 보류했던 공부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네. 그래서 난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출발하기로 했네. 내가 그때 고향집에서 보낸 2개월이 내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이미 말했으니 반복하지 않겠네. 홀로 된 나는 극도의 외로움과 인간을 향한 증오로 가슴을 채우고 그의 9월 K를 만났지. 다시 만난 K는 내 운명과 마찬가지로 변해 있었네. 이미 예전에 그가 아니었지.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양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동안 자신이 부모의 뜻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해 공부해 왔다는 걸 자백했던 것이네. 그는 처음부터 그럴 각오였다고 했어. 3년이 훌쩍 지난 다음 고백하면 양부모로부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하고 싶은 공부를 마저 하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일까. 아무튼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양부모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네. 어쩌면 속이려고 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 짐작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K의 편지를 읽은 양부모는 크게 노했지. 부모를 속이는 괘씸한 놈에게 학비를 대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경한 답장을 곧 보내온 거야. K는 그걸 내게 보여줬네.
그는 또 친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도 함께 건넸지. 그 편지에도 양부모가 쓴 편지 못지않게 엄히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네. 양부모 댁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에서도 그렇고 친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 놈에겐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쓰여 있었네. K가 이번 사건으로 양부모 집에서 파양이 될지 아니면 다른 타협의 길을 모색해 그대로 양부모 슬하에 있을지 그건 나중 문제였고 당장 손을 써야 할 일은 매달 지불해야 할 학비였네. 나는 그 점에 대해 K에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물었네. 그는 야학교사라도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지. 그 당시는 요즘과 비교해서 세상살이의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부업을 해서 받는 돈도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수준은 아니었네. 먹고 살만했단 말일세. 나는 K가 그 일을 해서 충분히 해나갈 거라 생각했네. 하지만 내게도 얼마간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 K가 양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그 말에 동조한 것이 바로 나였지 않나. 부업이라도 할 테면 해보라고 옆에서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었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마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네. K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절했지. 그의 성격으로 봐도 친구의 도움을 받느니 힘은 들겠지만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는 편이 다리 뻗고 잘 일이었지. 그는 대학까지 들어온 이상 자기 한 몸 추스리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네. 나는 내가 동조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만으로 K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가 뜻한 대로 하도록 놔두고 난 손을 뗐지. K는 자신이 생각해둔 일자리를 기어코 찾아냈네. 하지만 시간을 금같이 생각하는 그에게 단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 하지만 그는 전에 없던 짐을 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공부에 매진했네. 나는 친구의 건강이 염려됐어. 하지만 심지고 든 그는 그저 웃어 보이기만 할 뿐 내가 타이르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네. 그러는 동안에 그와 양부모의 관계는 점점 더 꼬여만 갔지. 시간의 여유가 없어진 그는 그전처럼 나와 이야기할 짬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전해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지.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실마리를 풀어보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네. 그 사람은 편지로 K에게 빨리 귀향할 것을 종용했는데 K는 어차피 틀린 일이라며 내려가지 않았네. 그의 고집이 K는 학기 중이라며 고향에 내려갈 여건이 안 된다고 했지만 상대편에서 보면 그의 고집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네. 그의 그런 태도는 양부모의 감정을 더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의 화를 부르게 됐던 거야. 내가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보려고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었네. 내 편지는 한마디 답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렸지. 그렇게 된 이상 나도 화가 났네. 지금까지는 상황을 살펴가며 K에게 동정을 나타내던 나는 그 이후부터 잘잘못이 어찌 됐건 K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게 됐지. 결국 K는 양부모 집에서 파양되고 본가의 호적에 다시 올라가게 됐지. 양부모가 보내준 학비는 본가에서 변상하기로 하고 말이야. 그 대신 본가에서도 이제부턴 아무 상관하지 않을 테니 하고픈 대로 하고 살라는 식으로 나왔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는 말이지. 어쩌면 그 정도로 극단적인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내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였네. K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였네. 그의 성격의 한 단면은 확실히 계모 밑에서 자란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 만약 그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그와 본가 사이에 그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네. 그의 아버지는 앞서도 밝혔듯이 승려였네. 하지만 인간 사이의 의리를 중시하는 걸 보면 성품이 오히려 사무라이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K의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된 후에 나는 그의 매형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네. K가 양자로 들어간 집은 매형의 친척집이었기 때문에 K의 입양을 주선했을 때도 그가 본가로 다시 들어갈 때도 그 매형이 다리 역할을 했다고 K의 입을 통해 들었네. 편지에는 그 후에 K가 어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써 있었네. 누나가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K는 친아버지의 대를 잇는 형보다 다른 집으로 출가한 누나를 더 좋아했네. 그들은 모두 한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남매였지만 누나와 K는 나이 터울이 많이 졌지. 그래서 K는 어릴 때 계모보다 오히려 누나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컸지. 나는 K에게 편지를 보여줬네. 그는 그 편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누나가 안부를 묻는 편지를 두세 통 보낸 적이 있다는 말을 그제서야 털어놓았지. K는 그때마다 걱정할 것까진 없다고 답해 주었다고 했네. 안 됐지만 이 누나는 그다지 살림이 넉넉지 못한 집으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K가 걱정돼도 물질적으로 동생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게야. 나는 K가 누나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내용을 담아 매형 앞으로 보냈네. 편지 끝에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 안심하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 그건 내가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말이었네. K의 처지를 걱정하는 누나를 안심시키려는 호의도 물론 있었지만 내 편지를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해버린 그의 본가와 양부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었지. K가 본가 호적에 다시 오른 것은 1학년 때의 일이네. 그 뒤 2학년이 될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그는 모든 지출을 자기 손으로 감당했지. 학업과 돈벌이를 위해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는 점차로 건강의 정신까지 손상된 듯 보였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양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받은 정신적인 방황도 톡톡히 한몫했을 거네. 그는
점차 감상적으로 변해갔네. 어떤 때는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것처럼 말하곤 했어. 그러다가 끝내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었지. 그러면 자신의 앞날의 비칠 빛이 점차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지 더욱 괴로워했네.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발을 디디기 마련이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가서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별다른 진척이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K의 경우 그 절망감은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컸네. 나는 우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네. 나는 그에게 학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당분간 몸을 좀 추스리고 쉬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해 이롭다고 충고했네.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그는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니 이런 내 말을 쉽게 따르진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말을 꺼내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설득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들어 진이 다 빠졌지. K는 학문만이 자신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네. 자신의 의지력을 키워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적이라고 나를 오히려 설득했네. 또 그러기 위해선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아야 한다고 우겼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할 만하지 않나.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보기에 아주 열악한 처지에 놓인 그의 의지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강해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네. 그는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지. 나는 더 이상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 K의 말에 적극 동감하는 척했네. 나 자신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생각이라고까지 말했지. 그 말은 내게 있어서 아주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었거든. 그의 주장을 듣다 보니 점점 그의 말에 동화되어 갈 정도로 K는 아주 확고했으니까. 얘기 끝에 나는 K와 지내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까지 했지. 나는 그의 아집을 꺾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도 감수했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내가 지내던 하숙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된 거야. 내 방에는 다담이 4장 정도 되는 여유 공간이 있었네. 현관에 올라와 내 방으로 들어가려면 꼭 이 공간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쓸모없는 공간이었지. 나는 그곳을 K에게 내주었네. 원래는 내가 쓰던 방에 책상 2개를 들여놓고 같이 지내려고 했는데 K는 비좁은 방이라도 혼자 쓰는 게 낫다며 스스로 그 좁은 공간을 선택했네. 앞서도 말했듯이 사모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드리겠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았네. 하숙을 쳐서 먹고 사는 집 같았으면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이득일 테지만 워낙 돈을 벌자고 사람을 들인 집이 아니었으니 그냥 혼자 쓰라고 했던 거지. 내가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더니 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드리기는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이유라면 지금 방을 얻어 쓰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었더니 내 댐댐이는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좀채 물러서지 않았네. 그 말을 듣고 난 씁쓸하게 웃었네. 그러자 사모님은 또 다른 말을 둘러대는 거야.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건 내게 좋을 것이 없으니 관두라고 말이네. 어째서 내게 좋을 게 없냐고 하니까 이번엔 그쪽에서 엷은 미소로만 대답을 대신했지. 사실 나도 굳이 K와 함께 지낼 필요는 없었네. 하지만 매달 드는 비용을 돈으로 직접 그 친구 앞에 들이밀면 그는 틀림없이 당황해하며 선뜻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K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난 그를 내 방에서 지내게 하고 2사람분의 식비를 K 모르게 사모님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네. 하지만 난 K의 경제 사정에 대해 이런 반구 사모님에게 밝힐 생각은 없었어. 단지 친구로서 K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얘기를 했지. 혼자 두면 사람을 영 버리게 될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야기 끝에 K가 양부모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점과 본가와도 결별하게 됐다는 점들을 말하게 됐지. 나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내 몸의 열로 살려내겠다는 심정으로 친구 K를 끌어안는 것이라고 고백했네. 그러니 아무쪼록 따뜻하게 보살펴달라고 사모님과 그 딸에게 부탁을 했지. 그렇게 간곡하게 말을 한 끝에 나는 마침내 사모님을 설득했던 거였어. 하지만 내게 아무 말도 듣지 않은 K는 그 자초지정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네. 나는 오히려 그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군말 없이 따라 들어온 K를 시침이 뚝 떼고 맞아주었지. 내가 K에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나쁘지 않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네. 내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지. 그가 이사하기 전에 지냈던 곳은 볕도 안 들고 습할 뿐더러 퀴퀴한 냄새까지 풍기던 방이었으니까. 게다가 제공되는 음식도 방 수준에 걸맞게 아주 형편없었단 말일세. 내가 묵는 집으로 이사한 것은 그에게 깊은 계곡에 갇혀있던 새가 우뚝 솟은 나무 위로 옮겨간 것만큼의 변화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첫째 그의 아집 때문이고 둘째는 그의 인생관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그는 의식주에 있어서 자칫 여유로움을 구하는 일을 매우 부도덕하게 생각했으니까. 옛 고승이나 성인의 전기를 읽은 그에게는 정신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네. 육체를 단련시키면 영혼이 더욱 맑아진다고 믿었는지도 몰라. 나는 가능한 한 그의 의견이나 행동에 거스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지. 왜냐하면 바람의 힘이 아닌 따뜻한 빛의 힘으로 그의 두터운 껍질을 벗겨내고자 했기 때문이지. 이제라도 빛의 기운으로 몸의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전달되면 자기 스스로 깨달을 날이 꼭 오리라 믿었네. 사모님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이 온정으로 대해준 결과 나는 점점 성격이 밝아졌지. 나는 내가 그리 변화된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K에게 내가 받은 것을 응용해보고자 했네. 오랜 기간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던 나는 K와 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나의 날카로웠던 신경이 이 집에 들어온 뒤 점차 누그러진 것처럼 K의 마음도 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K는
나보다 결의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공부도 내가 하는 것에 곱절은 더했을 거야. 그리고 워낙 타고난 두뇌가 나보다 훨씬 명석한 친구였지. 나중엔 서로의 전공 분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네만 같은 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말이네, 늘 성적이 나보다 앞섰지. 나는 평상시에도 무엇을 하든 K의 실력엔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K에게 내 방에 들어와 살라고 강건했을 때는 내 행동이 훨씬 어른스러운 것이라 믿었네. 내가 보기에 그는 자제와 인내를 확실히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건 특별히 자네를 위해서 덧붙여두고 싶은 얘기니 잘 들어두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우리의 능력은 외부의 자극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만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 잘못 판단하면 어떤 큰 자극으로 인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위장만큼 뻔뻔스러운 것도 없다고 하네. 매일 죽만 먹으면 그보다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점차 소실돼 버리니 무엇이든 먹는 연습을 해두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익숙해진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네. 점차 자극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몸의 저항력도 강해진다는 의미밖에 안 되지. 만약 그와 반대로 강한 자극으로 인해 위장의 운동 능력이 점차 약해졌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찌 되겠나. 잘 생각해보면 처음의 비유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K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었지만 여기까지 깨닫지는 못했던 걸세.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나중엔 그것조차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지. 역경이 거듭되면 될수록 그것을 극복해낸 만큼의 공덕으로 더 이상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게야. 그동안 피폐되어가는 속은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야. 나는 K를 설득할 때 그가 고집하는 것은 맹신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깨우쳐주고 싶었네. 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말을 듣고 틀림없이 그는 반발했을 걸세. 또 옛사람들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이 뻔했지. 그러면 내 쪽에선 성인들과 그가 다른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지. 그 정도의 수긍하는 K라면 좋으련만 그의 성격상 언쟁이 여기까지 발전하면 앞서 했던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일은 절대 없었지. 더욱 강하게 주장을 펴려 할 것이었네.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 했을 거야. 어때? 이 정도면 굉장한 사람 아닌가? 그래, 그는 자기 믿음에 무서울이 많지 철저한 사람이었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해 갔어.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단지 일신의 안녕을 저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갔다는 의미에서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코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네.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 더구나 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거든. 만약에 내가 그를 설득시키려고 끝까지 말싸움을 해나갔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걸세. 나는 그와 다투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극한 고독을 이미 맛본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싶지 않았던 것일세. 나 또한 더 이상 고독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난 그가 이사한 다음에도 당분간은 비판처럼 들리는 말을 삼가했네. 온화한 주위 환경이 그에게 미치는 결과를 두고 보기로 한 거야.